안녕하세요. JVM 스택과 힙을 주제로 발표하게 된 모민입니다. 목차는 정리하니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먼저 JVM이 뭔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바이트 코드 예제를 준비했어요. 그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JVM이 뭐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C나 C++는 컴파일하는 플랫폼과 타겟 플랫폼이 다를 경우 프로그램이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운영체제와 CPU 아키텍처의 조합이에요. 제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리눅스랑 이제 암드 64 CPU를 쓰거든요. 이런 조합이 이제 플랫폼인데 C나 C++는 컴파일하고 나면 그 기계 코드가 타겟 플랫폼에 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컴파일하는 플랫폼이랑 다를 경우에는 동작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OS마다 지원하는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가 다르고 또 CPU 아키텍처마다 지원하는 인스트럭션스 아키텍처가 달라요. 그래서 바이트 코드 레프레젠테이션이 다르기 때문에 코드가 동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리눅스에서 컴파일을 했어요. 그리고 리눅스에서 돌려요.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미션 할 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내 컴퓨터에서 컴파일하고 내 컴퓨터에서 돌리고 C나 C++도 이건 괜찮아요. 문제는 리눅스에서 컴파일해서 나온 실행 파일을 윈도우로 돌리면 안 돌아가요. 이게 문제예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타겟 플랫폼에 맞춰서 컴파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크로스 컴파일이라고 합니다. 리눅스에서 윈도우를 타겟으로 잡고 컴파일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해주는 걸 크로스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온 타겟 프로그램은 윈도우에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C++나 C 진영은 문제를 해결했어요. JVM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는데 자바 소스 코드가 자바C라는 컴파일러를 거치고 나면 자바 바이트 코드가 돼요. 이 자바 바이트 코드는 JVM이 설치된 플랫폼이라면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잘 동작합니다. 물론 JVM이 이 기계와 즉 플랫폼과 관련된 지저분한 작업들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이 윈도우면 윈도우용 JVM을 설치하고 그 위에서 리눅스에서 컴파일한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JVM은 접근했습니다. 이거를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자바 만든 회사죠. Write once, run anywhere. 네가 짠 자바 코드를 컴파일해서 배포하면 어떤 플랫폼이든 상관없이 실행시킬 수 있다. 근데 그 플랫폼은 JVM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사실 조삼모사인데 C++도 크로스 컴파일해서 배포하면 되는데 JVM을 굳이 써야 될까? 굳이 이걸 도입한 이유가 뭘까? 자바가 나오던 시절에는 배경인데 네트워크가 되게 발전하던 시절이었어요. 이제 네트워크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고 이 다기종의 디바이스에서 실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근데 C나 C++는 그 플랫폼마다 컴파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막 PC, 윈도우나 리눅스 이런 상관이 없는데 핸드폰도 나오고 PMP도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 기종에 맞게 다 컴파일할 수가 없는 노릇이라 자바가 나온 거죠. 자연스럽게 바이트 코드와 JVM이라는 게 나왔고 이게 자바의 야심이에요. 웹서버가 왼쪽이고 오른쪽이 브라우저라고 하면 웹서버에 클래스 파일이 있어요. 클래스 파일은 바이트 코드를 담은 파일입니다. 이 클래스 파일만 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달해주면 웹 브라우저에 자바 버추얼 머신이 설치돼 있어서 이거를 실행하기만 하면 되겠다. 이게 지금 자바스크립트가 정확히 이렇게 동작하고 있죠. 자바는 안 됐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우리가 넘겨주잖아요. 정적 파일을. 그러면 웹 브라우저에 설치되어 있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이 얘를 즉석에서 인터프리트해서 실행하잖아요. 이런 위치를 노린 적이 있어요. 자바가. 이거는 자바뿐만이 아니라 모든 컴파일러는 이렇게 돼 있어요. 소스 코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셈블리 프로그램이 됩니다. 어셈블리 프로그램은 또 어셈블리를 거쳐서 기계화가 되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컴파일러에도 프론트엔드, 백엔드가 있어요.
웹에서는 백엔드는 크게 바뀌지 않고 프론트엔드가 클라이언트의 종류에 따라 바뀌었잖아요. 컴파일러는 반대예요. 컴파일러에서 프론트엔드는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프론트엔드가 하는 게 여러분이 짠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AST라는 게 Abstract Syntax Tree거든요. 이 추상적으로 표현하고 그거를 Intermediate Representation이라는 걸 번역하기 때문에 이거는 플랫폼이랑 아무 관련이 없어요. 프론트엔드가 하는 일. 근데 백엔드는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여기서는 실제 이 중간계층 표현을 어셈블리 언어로 바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어셈블리 언어란 건 운영체제나 기계에 디펜던트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제 이 백엔드만 윈도우용이 있고 리눅스용이 있고 뭐 그런 게 있는 거고 맥용이 있고 프론트엔드는 공유를 하는 거예요. 이런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되어 있습니다. 컴파일러도. 자바는 C나 C++ 컴파일러는 이걸 통째로 컴파일러가 해줘요. 근데 자바는 프론트엔드는 자바 C가 해주고 백엔드는 JVM이 하는 거예요. 이 하는 일을 분리한 거죠. 그래서 갖는 장점도 있는데 C 언어는 한 번에 컴파일하고 나면 더 이상 컴파일할 건덕지가 없어요. 더 이상 개입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전에 다 알 수가 없어요. 런타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런타임에서만 발생하는 굉장히 소중한 정보들이 있고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최적화를 하는 게 JIT 컴파일러예요. JIT 컴파일러는 이따 할게요. JVM 내부 구조를 봅시다. JVM 내부 구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 런타임 데이터 에리어라는 곳이거든요. JVM이 자바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는 기계예요. 진짜 가상의 기계예요. 그때 여러 가지 메모리 종류의 메모리 공간이 필요한데 그때 쓰는 게 런타임 데이터 에리어입니다. 이 중에 스레드가 공유하는 게 있고 공유하지 않는 게 있어요. 메소드 에리어와 힙은 모든 스레드가 공유하는 데이터 에리어입니다. 메소드 에리어는 클래스 로더가 클래스 파일을 읽어왔을 때 클래스에 있는 정보들을 파싱해서 저장하는 곳이에요. 뭐 변수가 어떤 게 있는가, 메소드가 어떤 게 있는가, 뭐 정적 변수는 어떤 게 있는가, 바이트 코드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다 저장하는 곳이 메소드 에리어라고 보면 됩니다. 힙은 프로그램을 실제로 실행하면서 생성한 모든 객체 인스턴스를 저장하는 곳이에요. 이제 얘네들은 스레드마다 존재를 하는데 자바 스택과 PC 레지스터, 네이티브 메소드 스택이에요. PC라는 건 포렌 카운터입니다. 각 스레드는 어떤 메소드를 항상 실행하고 있어요. 그때 PC는 그 메소드 안에서 바이트 코드 몇 번째 줄을 실행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스택은 스레드별로 한 개만 존재하고 스택 프레임은 메소드가 호출될 때마다 생성돼요. 그러니까 이 스레드 1의 빨간색이 스택이고 아래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때 맨 위에 있는 스택 프레임은 메인 메소드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스택 프레임은 메인 메소드에서 호출한 어떤 메소드고 그 밑에는 그 메소드에서 호출한 어떤 메소드. 즉 메소드 호출의 그 트레이스와 똑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메소드 실행이 끝나면 당연히 스택 프레임은 팝되어 스택에서 제거됩니다. 스택 프레임 안에 들어가는 정보는 로컬 베리어블 어레이, 오퍼런드 스택, 프레임 데이터를 갖는데 이거는 이따가 프레임 데이터는 컨스턴트 풀에 대한 참조, 이전 스택 프레임에 대한 정보, 현재 메소드가 속한 클래스 객체에 대한 참조 등의 정보를 갖는데 쉽게 생각하면 바이트 코드를 수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에요. 내 메소드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이티브 메소드 스택은 자바 바이트 코드가 아닌 C나 C++로 작성된 코드를 컴파일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JVM 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그때 사용되는 메소드입니다. 제가 자바 코드를 짰어요. 더블 변수 3개를 선언하고 1.0으로 초기화하고 포지션이라는 데다가 이니셜 더하기 레이트 곱하기 60. 결과는 61.0이잖아요. 이거 바이트 코드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인텔리제이 플러그인입니다.
아까 로컬 베리어블 어레이를 좀 이따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거예요. 로컬 변수가 들어가 있는 어떤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보면은 왼쪽에 인덱스가 있고 오른쪽에 args, 포지션, 이니셜, 레이트 이렇게 있잖아요. args, 포지션, 이니셜, 레이트 얘네입니다. 오퍼런드 스택은 이제 설명할 거고 프로그램 카운터는 내가 이제 실행할 바이트 코드의 몇 번째 줄인지 그거. 이제 한 줄씩 들어가 볼게요. 오퍼런드 스택에 1.0을 푸시하라는 명령어예요. 이게 바이트 코드 더블 컨스턴트 1 스토어라고 하면은 오퍼런드 스택이 어떤 값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꺼내서 로컬 베리어블 어레이 1번 인덱스에 저장을 하는 뜻이에요. 더블 스토어 1 1번 인덱스에 포지션이란 값이 있으니까 포지션에 1.0을 넣으라는 것과 같죠? 아까 제가 초기화 코드 넣은 게 이렇게 해석이 된 거예요. 바이트 코드로.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이제 이니셜에 1.0 초기화한 거고 레이트에 1.0을 초기화한 거죠. 로드는 로컬 베리어블 어레이에 있는 값을 읽어서 오퍼런드 스택에 넣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더블 로드 3번 인덱스에 있는 걸 읽어서 오퍼런드 스택에 넣어라. 이 스택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잘 보세요. 이번엔 5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오퍼런드 스택에 푸시해라. 3번, 5번은 이니셜이랑 레이트죠. 지금 이니셜에 있는 값이 들어가고 레이트에 있는 값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컨스턴트 풀이 나오는데 로드 컨스턴트 풀 그리고 2번 컨스턴트 풀의 2번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온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상수로 표현하는 값들을 리터럴이라고 하거든요. 리터럴. W형 리터럴 60.0이 그 값이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값들은 자주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컨스턴트 풀에 따로 저장을 해놔요. 그 컨스턴트 풀에 있는 값을 가져서 사용할 때 이 명령어를 씁니다. 지금 60.0을 스택에 넣은 거예요. dmul 더블 멀티플라이 두 개의 오퍼런드 스택에서 두 개의 값을 꺼내고 곱해요. 다시 푸시해요. 보통 어셈블리어를 배우면 오퍼레이터가 있고 오퍼런드가 있어요. 뭘, A, B 이런 식으로. 근데 JVM은 오퍼런드 스택에 오퍼런드를 다 저장해 놓기 때문에 따로 피연산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연산이 가능해요. 스택을 이용해서. dadd 오퍼런드 스택에서 두 값을 팝하고 더해라. 그리고 다시 오퍼런드 스택에 푸시해라. 61. 아까 말했던 결과값 bstore 1 꺼내서 1번 인덱스에 저장해라. 1번 인덱스가 포지션. 그래서 아까 제가 짰던 코드가 이렇게 바이트 코드로 변환이 되고 JVM은 바이트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오퍼런드 스택과 로컬 베리어블, 컨스턴트 풀 이런 것들을 사용한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스택이 JVM에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유담인데 제가 아까 루인한테 질문한다고 했거든요. 루인 어딨죠? 우리가 어셈블리어나 그런 거 배우면 CPU는 레지스터를 쓰잖아요. JVM도 가상의 기계인데 왜 레지스터를 안 쓰고 스택을 쓰는 결정을 했을까요? JVM 만든 사람이 레지스터 안 쓰잖아요 지금. 연산에 피연산자를 저장하는데 원래 레지스터 쓰는데 스택을 써요. JVM 왜 그러기로 결정했을까요? 어떤 장점이 있길래? 네, 자바의 야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고요. 아까 자바가 그 네트워크의 다기종의 디바이스에서 균일하게 동작할 수 있음을 보장하고 싶어 했잖아요. 디바이스마다 레지스터 수는 달라요. 가정할 수가 없어요. 몇 개 레지스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레지스터 기반으로 이걸 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구현에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레지스터 1번, 2번, 3번을 쓰는 순간 레지스터가 적어도 3개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스택을 쓰게 되면은 계산 과정은 좀 더 귀찮고 복잡해질 수 있더라도 우리가
실제 하드웨어의 스펙에 최소한의 관여만 하는 거죠. 그런 추상화를 하기 위해서 스택을 사용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보면은 코드가 컴팩트하잖아요. 그래서 네트워크로 전송할 때도 이득이 되고 그런 측면에 자바의 철학이나 욕심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안드로이드의 달빙 머신은 에지스를 쓰거든요. 그래서 그건 JVM이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레퍼런스는 자바 버추얼 머신 스페시피케이션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거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명세를 나타낸 거고 실제 구현은 핫스팟 구현, 뭐 IBM 구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드 자바 버추얼 머신은 그 자바 버추얼 머신의 구현까지 들어가서 보통 어떤 선택들을 했고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책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질문 있나요?